2024년 11월 21일 오전 생각의 끄적임을 공유합니다. 경제 증시 이슈에 대한 공유와 해석에 있어 주관적인 관점이 많이 첨부됩니다. 맞고 틀리고 보단 다양한 해석으로 재밌게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뉴욕 증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공격 소식과 키이우 대사관 관저 폐쇄로 인한 전쟁 긴장 우려로 하락 출발하여 낙폭을 키우다가 장마감 직전에 끌어올리며 낙폭을 줄이며 마감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며 분기 매출만 350억 8천만 달러 약 50조를 달성했습니다. 서프라이즈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엔비디아의 주가 위치가 부담이 되었는지 장중 145불 내외 소폭 마이너스로 끝난 주가가 시간의 발표 이후엔 마이너스 1에서 2% 이상 더 하락 중입니다. 실제로 이 톡을 받았을 때 엔비디아 시간의 거래 가격은 변동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전 7시 30분 전후의 시외 가격입니다. 지난 2분기도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왔음에도 주가는 마이너스 10% 내외로 조정을 받았던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스스로를 갱신하고 있지만 이번 서프라이즈가 재료 소멸이자 향후 기대치에 대한 우려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적 공시 후 엔비디아 측은 향후 블랙웰의 수요가 엄청날 것이며 공급이 4분기부터 시장 예정이라니 다음 분기 매출도 시장 기대치 이상의 서프라이즈를 충족하겠으나 이제는 보유자들의 믿음과 배짱 테스트와 엔비디아 파생 포지션들의 선택이 남은 듯합니다. 작년 대비해선 거의 100%씩 상승하고 있지만 최근 1, 2분기 대비 상승세는 둔화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보니 꿈과 희망의 기대치가 조금 낮아져간 구간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한 개인이 작년 연봉 2천만원에서 올해 4천만원이 되어 성장성에 놀랐지만 그 다음해엔 4,100만, 4,200만원 이런 식으로 오른다고 하면 분명 계속 성장하는 거지만 그 성장폭이 아쉬운 거죠. 현재 엔비디아가 말도 안 되는 매출과 이익률을 보여주지만 내년 블랙의 추가 매출이 5만 100% 추가 실적이 나올까? 현재 5천조의 시가총액이 맞는 걸까에 대한 테스트를 하게 될 겁니다. 엔비디아는 블랙웰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풀가동 중이라니 엔비디아가 현재 위치에서도 퀀텀 점프가 향후 가능할지 궁금하네요. 더욱이 이번 정권의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인 양도세 대상 기준 보유 금액을 50억으로 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에선 10배 이상 급등한 서프라이즈 대장주들이 나오면서 적게는 5만 100억, 많게는 수백 수천억억 이상 차익 실현이 나온 슈퍼개미들이 많아지면서 양도세 회피를 위하여 우선 50억 이상 물량은 다 정리하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주주 기준을 100억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하는데 야당이 막아버렸습니다. 지난 정권은 직전 10억 수준을 3억으로 줄여야 한다는 뭐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들이밀더니만 아니 상식적으로 장내 주식 3억이면 이게 대주주 요건이 되는 건가요? 당시 부동산가 급등해서 국민평형이 10억 내외 한 해 만에 하던 시점인데 개인적으로는 대주주 요건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최소 100억 200억 이상은 해야 그게 대주지. 3억 10억은 말도 안 되고 50억도 결국은 장기 투자를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될 뿐입니다. 물론 기업들이 장기 투자 못하게 그간 물적 분할하고 유증하고 시비 찍고 별짓 다 하긴 했지만요. 코스닥이 유독 더 빠지는 이유를 설명하다 보니 길어졌습니다. 그래도 결국 이 자금들은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까지 국내 증시 투자 환경이 긍정적인 제도 보완이 되길 바랍니다. 여하간 코스닥은 바이오 2차 전지가 치고 나가야 지수에 긍정적인 흐름이 나옵니다. 지금 새로운 섹터가 될 만한 게 로봇인데 아직 로봇의 시총은 전반적으로 더 커질 필요는 있습니다. 코스닥이 미국의 나스닥을 카피한 시장인 만큼 기술력 있고 미래지향적인 많은 회사들이 상장되기를 항상 응원하는 바입니다. 삼성전자에 관심 많은 분들에겐 이 글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어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지분율 등에 대해서 공유를 했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평균적으로 전체 지분의 50% 이상은 외국인들이 보유 중입니다. 아마도 이 외국인들은 직접 투자하는 외국인도 있을 테지만 한국 증시를 살 때 패시브 자금 혹은 여러 지수 추종 펀드를 만들 때 삼성전자를 의무적으로 편입해야 하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물량들이 다수일 겁니다. 외국인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최대 56%까지 보유, 최소로는 49%까지 빠지곤 합니다. 최근 가장 높았던 56%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던 시점이 5월 내외입니다. 평균 8만 전자일 때 가장 많은 외인 지분율을 보유하던 지분율이 최근엔 51.64%가 어제 외국인 지분 보유 물량입니다. 외국인만 5월 이후부터 주구장창 매도하여 무려 4.38%의 지분 이탈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8만 전자에서 5만 전자까지 수직 낙하한 이유가 외국인 지분율만 봐도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2.78% 하락한 55,300원에 마감했습니다. 공유글을 통해 54,000원대까지 터치 후 재반등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안 빠지고 55,000원 구간에서 반등 성공하면 국내 증시 입장에선 땡큐입니다. 자사주 매입 공시를 낸 후 어제 20일 최초로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신청한 매입 수량은 보통주 100만주, 우선주 14만주였습니다. 보통주 100만 전량이 체결되었으며 평단가는 55,425원입니다. 우선주도 신청 수량 전량인 14만주가 47,730원 평단가로 체결되었습니다. 1년에 10주를 매수하려면 하루 평균 최소 400억을 꾸준히 매수해줘야 합니다. 주가가 오르던 떨어지던 말이죠. 3개월간 목표 수량이 대략 3조 정도 되는 거로 보아 현재 추세로 매수를 해야 얼추 3개월이 맞춰지겠네요. 삼성전자는 자사주 매입 덕에 하방 리스크는 어느 정도 보완한 듯합니다. 어제 오전 스페이스X 스타쉽 6차 발사에 대해 공유했었습니다. 발사체인 슈퍼헤비는 지난 5차와 같이 젓가락 도킹은 타이밍이 맞지 않아 시도 중 포기하고 수상 착륙으로 변경하여 수직으로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완벽한 토킹이 안 되어 발사체가 터지면 더 큰 손실이라 빠르게 계획 변경을 한 스페이스X입니다. 혹자는 지난 젓가락 시도가 안 되었으니 실패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냥 무식한 분입니다. 그렇게만 생각한다며 실제 화물을 채운하고 사람이 탑승할 우주선인 스타쉽은 지구 반바퀴를 날아서 원하는 지역에 무사히 수상 착륙에까지 성공했습니다. 이번 테스트의 주된 목표가 후자였기 때문에 스페이스 X 내부에서는 6차 발사를 성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7차, 8차 등 계속 발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78차 발사 과정 중에는 본체 우주선인 스타쉽까지 젓가락 도킹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슈퍼헤비에 이어
본체인 스타쉽 우주선까지 발사체로 다시 가져와 도킹을 한다면 이제 우주여행은 전혀 다른 세상의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2023년도 한 해에 발사된 위성은 2664개라고 합니다. 이는 지구에서 발사한 역사상 모든 누적 횟수보다 월등히 앞서는 수치입니다. 이걸 해낸 게 스페이스X입니다. 로켓 횟수 재발사라는 획기적인 기술 성공으로 우주산업의 대중화와 가성비를 만들었습니다. 스페이스X 때문에 앨런 머스크는 초년의 성공을 모두 날리고 파산할 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파산했으면 지금 우리가 보는 테슬라나 스페이스X 등은 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은 진짜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앨런 머스크는 본인의 일대기에 스페이스X 파산 직전 날 나사에 연락을 잊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인생은 운치기 3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슈 발생일 새로니 나우 우주항공 섹터였습니다. 마이너스 1020%까지 시원하게 빼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우주항공 섹터는 이제 바닥에서 시작하는 시장의 초입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앤드 머스크 이슈로 단기 급등을 했지만 결국은 적당한 조정 후 다시 비상할 준비를 할 겁니다. 메가 섹터의 초입에서 좋은 회사를 많이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당장 실적은 기대하시면 안됩니다. 오픈AI가 투자한 피규어 AI 로봇 회사가 만든 피규어 이안드로이드 로봇입니다. 해당 로봇은 현재 BMW 자동차 회사와 협업하여 일부 라인에 투입되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사람의 일을 대신한다는 겁니다. BMW는 올해 8월에 일부 라인을 AI가 도입된 로봇으로 대체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3개월간의 시험 운영을 하고 공개한 게 저 영상입니다. 아, 그냥 로봇이구나? 로 느껴지시나요? PQ어이는 작업 정확도는 사람보다 7배 향상, 작업 효율은 4배 향상, 하루 1000건의 작업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초기 모델임에도 불구하고요. 이제 전세계 모든 산업 공정은 팔 모양만 있던 겐트리 로봇은 물론이고 사람처럼 생긴 로봇이 인간의 일을 대신할 겁니다. 인간의 삶이 편해진다고요? 이제 웬만한 직업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귀족노조? 원하던 원치 않던 사라질 겁니다. 옵티머스 봇을 이미 고도화 중인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디아블로라는 게임을 하면서 유저들과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용이 깊지만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인공지능은 제가 가끔 언급한 대로 2025년이면 AGI, 즉 강인공지능이 되어 사고를 하는 단계가 될 건데 늦어도 26년도면 완벽한 AGI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앨런 머스크는 말합니다. 그 말은 BMW 공정에 있는 로봇이 더 생각이 고도화되어 움직인다는 이야기입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역시 다음 레벨로 넘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이 로봇은 아이들을 학교에서 픽업을 할 거고 전세계 모든 언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선생님 역할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보디가드의 역할을 수행할 거며 그 어떤 인간보다 똑똑한 지능을 가질 거라 합니다. 가격은 한 대에 23만 달러 수준으로 대량 생산을 하면 현재 자동차보다도 저렴해질 것이고 결국 인구 한 명당 1로봇 혹은 10대의 로봇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세계 어디에도 있을 것이고 그 기간은 이제 2년이 채 안 남았다고 언급했습니다. 머스크의 예정 기간은 항상 딜레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결국은 현실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미래가 보이시나요? 앨런 머스크는 자율주행에 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중에 게임도 할 수 있고 영화 보는 것도 가능해질 거라 했습니다. 분명히 합법화가 곧 될 거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모든 차는 스타링크와 연결될 것이고 사람들은 어느 시점에 스스로 운전을 한 적이 있다고 라고 놀라는 세대가 나올 것이라 했습니다. 지금 아이들 중엔 유선 전화기와 플로피 디스켓을 모릅니다. 그거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구 최강의 권력과 손잡은 머스크입니다. 그가 바꿀 세상이 미리 기대되긴 합니다. 2차 전지 시장이 지금은 조금 죽쓰고 있지만 전 세계 가장 큰 시장으로 성장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진 전기차가 메인이었죠. 그런데 ESS와 로봇, 우주항공까지 모든 분야에 이제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중에 2차 전지 구성 요소 중 필수인 전해액을 조금 공유해보겠습니다. 시장 조사에 의하면 2차 전지 전해액 수요가 2035년 향후 10년 내에 446만 톤까지 증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4년 현재 전세계 배터리에 사용되는 전해액 수요는 142만 톤입니다. 10년 내에 무려 300톤 이상이 더 늘어날 것이란 겁니다. 전해액이 뭐지? 싶은 분이 또 나오실 겁니다. 끄적임에 스페셜로 길게 공유까지 했었기도 했지만 다들 잊으셨을 거라 간략하게 다시 봅니다. 2차 전지를 구성하는 메인은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이 필수입니다. 양극재는 다들 아는 에코프로죠. 전해액은 회사로 공유하면 한국엔 엔캠, 솔브레인, 동아일렉트로닉스 등이 있습니다. 전해액은 양극과 음극이 오며가며 하게 해주는 액입니다. 배터리 제조에 필수고 유통기한과 관리 문제로 현지 공장 근처에 지어져야 합니다. 현재 중국이 제일 큰 시장이다 보니 전해액 글로벌 12위는 중국이지만 엔캠이 글로벌 3위이자 중국 제외하면 글로벌 1위입니다. 현재도 공격적으로 해외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요 근래 화재 위험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어쩌고 하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해액을 용액이 아닌 코체 형태로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이건 또 현재 국내는 삼성 SDI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다만 에이젠솔, SK온도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는 중입니다. 결국 배터리 안정성이 중요해질 거며 어느 시점엔 전고체 배터리로 대체되기 시작할 겁니다. 2차 전지 캐즘이라 하여 최근 조금 주춤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당선 후 IRA 폐지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데 증시에서 한 템포 주목을 못 받는 시점은 오겠지만 결국은 갑니다.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케네디 주니어가 추진하는 의료 정책은 기존 제약산업의 생태계를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가 강조하는 환각제, 펩타이드, 줄기세포, 천연물질, 비타민 등에 대한 규제 완화는 그동안 할 수 있지만 못했던 시장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겁니다. 특히 줄기세포와 유전자 쪽에 기회가 많이 생길 것이며 성장성에 못마른 제약 시장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전통적 합성의약품 중심의 시장 구조가 다원화되는 계기가 되면서 시장 구조가 바뀌고 중소제약 바이오 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가 주어지거나 한국도 내년 초부터 첨생법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관련 회사들이 어떻게 변할지 미리 봐두시면 좋을 겁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금투세 폐지와 동시에 상법 개정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국회 인근 카페에서 열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 투자자 간담회에 참석하여 언급했습니다. 뭐 좋다 이겁니다. 우선 알겠으니까 확실하게 금투세 폐지합니다. 라고 먼저 말을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네요.
뭘 그렇게 자꾸 단서를 달거나 엮어서 하려는지. 좋은 걸 해도 의도가 자꾸 들키면 좋게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더욱이 주식시장에선 한 발 물러서니 이제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그냥 시행하겠다고 밝힙니다. 키읔키읔키읔 우선 웃어봅니다. 이런 단어를 그동안 한 번도 끄적임에 사용한 적이 없었는데 여러분 가상자산 과세하면 해외거래소도 과세 결국은 합니다. 그냥 이래저래 세금 어떤 형태로라도 다 띄려고 할 겁니다. 처음이 어렵지 그 다음은 껌이죠. 가상자산 과세하려면 제발 인프라나 제도, 정책 등을 먼저 만들고 있으면 합니다. 뭐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맨날 세금부터 걷자고 하는지 자산으로 인정도 안 한다고 하면서 왜 세금부터 걷겠다는 걸까요? 마지막 말을 이걸로 대체해야겠네요. 참나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앞으로 현대전은 드론전이 될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로봇이 함께하는 대리전이 되겠죠. 지구인은 윤리적으로는 로봇이 인간을 죽이는 거 막았어야 했는데 이제 그 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가지게 된 로봇이 반대로 공격명령자를 죽일 수도 있는 가능성은 생겼습니다. 러마이너스 우전은 지구, 현대문 명사의 드론이 전쟁을 본격적으로 수행한 역사적인 의미를 남긴 거라 봅니다. 앨런 머스크도 게임하면서 드론 이야기를 짧게 언급했는데 강대국끼리는 앞으로는 드론으로 군사 비교를 하는 날이 올 거라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드론과 싸우는 것을 원하지 않을 정도로 발전할 거라 했습니다. 이번 러마이너스 우전쟁에도 차폭 드론이 끝까지 병사를 따라가 죽이는 영상들을 보면 액션 영화에나 나오는 전쟁 장면이 이제는 현실이 된 겁니다. 어제 러시아 공급 가능성으로 우크라이나 키이우의 미국 대사관을 폐쇄하라는 기사가 뜨면서 재건 관련주들이 시간의 거래까지 밀더니 시간 외거래 막판 중 시간의 상한가를 보내며 반전 매력을 보여줬습니다. 러시아 마이너스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가 나올수록 재건 관련주 섹터는 더 좋은 타이밍을 잡을 세력들의 쇼타임이 될 뿐입니다. 대사관 폐쇄는 하루하고 오늘부터 다시 정상 운영한답니다. 아침 재건주 움직임 기대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수많은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봤지만 실제 주주들과 소통을 이렇게 하는 회사를 솔직히 본 적은 없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교주님 소리 들으며 주주들이 전재산 바쳐 헌신하게 하나 싶을 정도입니다. 주인공은 HLB입니다. 누구 아이디어로 시작한지 모르겠지만 HLB와 진한곤 회장님의 최대 장점은 확실합니다. 역시 우리 곤이 하고픈 거 다 해야만 합니다. 이 블로그는 HLB의 공식 블로그입니다. 최근 유상증자 루머와 관련하여 회사 측에서 공식적으로 반박한 글인데 해당 글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어 공유해봤습니다. https://NAVR/COMHLBGROUP 2236억 6710만 3948 엔터스터에 대하여 감히 건방지게 바닥 선언을 했었습니다. 반등 안 했더라면 얼굴도 모르는 저를 욕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반등엔 성공하여 하이브도 20만원을 넘어섰고 JYP, YG, SM 모두 상승추를 유지 중입니다. 어제 하이브의 계열사인 어도어의 대표였던 미니진이 사임을 밝혔습니다. 언론에 여러 내용이 많으니 길게 쓰진 않겠습니다. 과거엔 연예인 때문에 회사가 문을 닫았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엔터파는 언제나 대체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사랑받고 빨리 잊혀지는 곳입니다. 사임을 하지만 이제 스톡옵션과 여러 문제로 소송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개인사니 이건 제3자가 왈가불가할 일은 아닙니다. 다만 뉴진스 멤버들은 참 안타깝습니다. 계약 해지소를 걸었다고 하는데 대형 엔터사에서 이런 사례를 만들어 좋을 게 없습니다. 뉴진스가 미니진과 함께하려 한다면 소송은 몇 년에 걸쳐 진행될 거고 현재 10대인 소녀들은 20대가 넘어가는 동안 제대로 된 활동을 못할 겁니다.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다 때가 있는 게 아이돌 시장입니다. 어른들끼린 피 터지게 싸우더라도 미니진 대표가 뉴진스의 엄마를 자처했다면 이 지저분한 싸움판에 끼어들지 않게 하는 게 진짜 부모 마음으로 뉴진스를 위함이었는데 자의식이 강한 대표의 숙명을 굳이 왜 어린아이들이 따라가는지는 아쉽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는 잘 나갈 겁니다. BTS가 순차적으로 제대하고 완전체 컴백이 내년부터니까요. 재미난 이야기 시리즈 리뷰 이어보겠습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의 주인공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아래 목레인입니다. 2024년 3월 13일에 와이더 플래닛에 첫 투자가 발생한 시점에 공유한 이야기입니다. 와이더 플래닛은 현재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로 사명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시엔 회사 이름은 언급을 안 했었습니다. 그 이후 몇 차례 작성한 날짜를 찾다 포기했습니다. 기억나는 분은 기억을 더듬어 과거 끄작임을 뒤져보시면 됩니다. 이정재 배우는 글로벌 배우로의 입지를 한 번 더 다져 오징어 게임이가 12월 전세계 방영대기 중입니다. 증시에선 이 두 회사가 가장 찐 수혜주로 테마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재미로 참고만 하시되 이정재 배우는 증시에서도 왕이 될 준비를 모두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배우 전문 엔터사는 현재 상장사 중엔 단 한 개도 없기 때문에 어떤 시총을 만들어 갈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